안녕하세요. 과학의 진실과 오류 9주차 수업입니다. 잘 지내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이제 이렇게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하시고 또 강의 잘 들으시고 강의안을 꼭 출력해서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교시 14과 교재 원격작용과 마술적 자연관 해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132쪽부터 여러분 다 읽어봤죠?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과학에서 첫째가 목적론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기계론적 관점, 세 번째가 유기체적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이 목적론적 관점과 가까운 거죠. 이제 그러나 하여간 목적론적 관점에서 기계론적 관점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우선 목적론적 관점은 어떤 신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모든 그 자연을 만든 거예요. 질서와 어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인간 같으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인간을 만든 존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 방식은 이렇게 기계 장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적론에서도 기계 장치를 사용할 수 있죠. 유기체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 유기체의 목적이나 이 기계 장치로서의 인간이나 자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목적론이고요. 그게 없고 그냥 인간이나 우주가 그 자체로 기계장치처럼 정교하게 구성돼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기계론이고, 그게 생명체에서 보는 것처럼 신진대사를 하고 생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유기체론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목적론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기계론적으로도 볼 수 있고, 유기체론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목적론적으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기계론이나 유기체론도. 근데 근대 과학에 와서 이런 기계론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때까지 믿었던 신, 하나님, 절대자, 초월자, 이런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게 유기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유기체. 이게 아주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이것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기계로도 볼 수 있지만, 기계로 보기에는 너무 유기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생명의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오늘 연금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유명한 소설이 있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이제 다룬 책이죠. 저도 봤는데 옛날에. 연금술에서 상징적인 동물을 이 살라만더, 이게 일종의 도룡뇽이에요. 도룡뇽. 그건데 이제 도룡뇽은 원래 물에서 사는데, 물에서 부화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걸 불의 어떤 정령으로 봤어요.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런 소위 마술적 자연관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마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마술, 갑자기 계란을 넣었더니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더라,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눈속임이거나 어떤 그거는 신비한 기적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마술적 자연관이라는 것은 우리 기계론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자연의 어떤 법칙을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또 그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계에 숨겨진 힘을 발견해서 그 힘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용하는 기술.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게 이제 지금 우리 근대인들이 볼 때는 근대나 현대인들이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 사고와 자연적 사고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132쪽에. 연금술이 이제 이집트에서 발달했는데 원래 연금술이 영어로 알케미잖아요. 알이라는 것은 이제 아랍어의 정관사 알을 붙여서 이 단어가 유럽에 전해질 때 알케미라는 말로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아랍의 영향이죠. 그러나 원래 아랍 사람들이 스스로 이걸 만들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집트에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케메라는 말이 이집트에서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온 나일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검은 흙을 케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케라믹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케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알케미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이 여기 토트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신화에서 이 토트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신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는 이 토트가 머큐리, 즉 헤르메스죠. 그리스어로는 머큐리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우스의 전령인데 이 머큐리가 그래서 이 사람 수성을 또 머큐리라고 하죠. 그래서 수성을 머큐리의 어떤 신성이 들어있는 별로 봤죠. 그래서 이 연금술에서 수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삶과 죽음을 다 포함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케마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금속 주조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케미스트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집트설하고 그리스설이 두 개가 있죠. 이 알케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날 화학이라는 이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의 모든 초기의 지식은 다 이집트나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특히 이집트에서 많이 왔어요. 에게 문명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집트의 그 케미아라는 말이 그리스에 전달돼서 또 이렇게 화학의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의 과학이 이제 아랍 세계에 번역됐다고 했죠.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에 의해서 8세기부터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7세기부터 번역이 되어서 8세기 될 때 900년대에는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랍에서 이런 연금술이 이렇게 시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건 진짜 아랍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화학적인 화합물을 만드는 그런 작용이고 여기 학자들이 아랍의 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과학과 화학 연구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알케미를 만드는데 아비센나 지난번에 말했죠. 그 가장 이슬람 최대의 그 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아비센나. 제가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아비센나가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지금 부하라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그 우표에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이슬람 과학자들의 이런 그 우표입니다. 이 아랍권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비센나, 이븐 루시드, 또 알라찌, 알투시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우표로 나와 있어요. 자기네 우리가 뭐 옛날에 홍대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과학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 우표에 그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이제 아랍의 그 과학이 이렇게 중세로 다 번역이 돼서 12세기부터 이제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점성술은 주로 중세 유럽의 연금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전해 내려온 그 연금술을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이제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이 가장 안정된 불변의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학화해서 어떤 인간의 잠재력을 점점 찾아내어서 끌어내어서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납을 이렇게 화학 작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금으로 만드는데 현자의 돌 또는 철학자의 돌이라는 돌 금속이 이제 뭐라 그럴까 보석이죠. 일종의 석영이나 뭐 이런 그런 유리 어떤 석영 같은 또는 뭐 루비 같은 그런 광석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게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금속이나 돌이 아니라 철학자 또는 현자의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화학 합성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자처럼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진리, 인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어떤 법칙, 그걸 찾아내려고 한 거죠. 되게 굉장히 과학과 철학과 약간 신비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중세에 이렇게 화학을 이런 연금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는 우리가 주기율표 같죠? 원소 주기율표. 그런 형식을 이미 이 연금술사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쭉 배열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점차로 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오늘날 이제 주기율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학이 나올 때까지 프랑스의 라부아지에 그래서 한 17세기, 18세기에 또 영국의 보일 이런 사람들이 근대화학을 성립시켰는데 이때까지는 연금술이 아주 대세였죠. 심지어는 이런 뉴턴도 이런 연금술에 아주 심취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턴이 이런 종류의 돌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마법사의 돌 이런 건데 하는 방법을 책으로 이렇게 노트로 쓴 것도 남아 있어요. 뉴턴이 이 마법사의 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쭉 노트에다 만들고 자기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연금술이 이렇게 여러 물질들 수은, 납 이런 걸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원소들을 발견해 냈죠. 그리고 정제해 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본 믿음은 모든 금속은 수은과 황이 합성해서 결국은 변화되어서 자라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자라난 상태가 변함이 없는 금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납이나 구리나 철을 계속 변형시켜서 이게 자라게 하는데 거기에 철학자의 돌, 메디키나가 들어가요. 현자의 돌. 그래서 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죠.
했죠. 성공하지 못했죠. 그들의 방법으로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것이 의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 파라셀수스인데요. 파라켈수스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양 근대 근대 의학이 나오기 전 단계의 사람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 이 연금술에 기초한 화학을 가지고 의학에 적용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혁명적인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던 이분 시나의 의학 전범을 1527년에 바젤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즉 이제 과거랑 완전히 결별한다. 나는 이 연금술을 가지고 기초해서 만든 의학을 새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역시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교육을 대학에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방랑하면서 여러 지식들을 종합해서 의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신비주의라고 보는 무기 연구라는 게, 어떤 총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려면 총에다가 약을 바르면, 연고를 바르면 이제 감흥이 되어서 그 환부가 낫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 동양 풍수설의 그 동기 감흥론, 기가 서로 감흥한다,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책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대한 이 동양은 이 주역에 나와 있는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8궤로 하는 철학하고는 좀 다르죠. 점성술은 나중에 보지만 12궁도, 옛날 그리스서부터 오는 그런 12궁도,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하여간 이러한 점성술의 의학이 이렇게 12궁도하고 인간의 장기를 연결하는 거죠. 12궁도라는 건 원래 천문학에서 나온 거죠.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12가지 생물로 해석을 한 거죠. 어느 별자리 이렇게 하늘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늘이 천인 가문이죠. 이렇게 장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물고기 자리가 언제냐면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물고기, 그 사람은 발이 약해요. 그래서 발이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제 10월에 태어나서 스콜피온인데, 스콜피온은 여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별로 아닌데. 자,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요, 이건. 이렇게 원래 이제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12개로 나눈 게 12궁도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나 바빌론의 천문학에서 왔고, 그것이 그리스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결국 중세 유럽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계도 이렇게 12시로 나눠서 이렇게 12궁도의 상징적인 동물로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과연 연금술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납이나 황이나 이런 것들, 수은, 황 이런 것 출발해서 납, 철, 구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최종에는 금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원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그냥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110종의 기본 원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금술이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금술이 그 방법을 잘못했지만 그 사상 자체, 이런 그 원소들을 변화시켜서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날 20세기 이후 21세기에 사는 이 어린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납에서 양성자 3개를 빼면 금이 된다.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요 방법, 어떻게 그럼 납에서 양성자 3개를 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옛날에 불가능했고 지금은 소위 입자 가속기 이런 걸 이용해서 뺄 수 있죠. 근데 그 비용이 금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안 하죠.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화학 주기율표인데, 금은 79번이에요. 79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79개가 있다는 거죠. AU. 그렇지만 수은은 바로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를 수은에서 하나를 빼면 금이 되는 거예요. 야, 쉽죠? 여러분 한번 수은을 많이 사가지고 양성자 하나씩 빼보세요. 그럼 금이 되는 거예요. 자, 백금에다 양성자 하나를 더하면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도 있죠. 어디 납으로 하면은 납이 철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다 가능해요. 여기 서로 다 이것을 양성자의 차이니까 이 양성자를 바꾸면 되는 거죠. 납은 더 무겁죠. 여기 납이 무겁죠. 여기가 납인데 납이 80이고 금이 79니까 3개를 납에서 양성자 3개를 빼면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는 과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요. 예.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조금 더 크게. 1919년 러더퍼드, 물리학자죠.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로 질소 원자를 붕괴시킨 이후 핵물리학이 발전했어요. 핵물리학. 이게 이제 양자역학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원소의 변성은 흔한 일이 됐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원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합성 원소들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떤 조작으로 원자핵의 구성이 바뀌면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백금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금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자번호 29번인 구리와 원자번호 50번인 주석의 원자핵을 융합시키면 양성자 수가 79개 돼요.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의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이제 그 방법이, 그게 실현하는 방법이 문제죠. 지금 입자 가속기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연금술의 주 원료인 납의 양성자 수는 82개니까 납의 원자핵에서 양성자를 3개 제거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방법이 이론적으로 틀린 거죠. 핵물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어떤 변화 가능성의 원리는 맞지만 구체적인 과학 이론의 그 방법은 틀렸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 연금술 원격 작용과 마술적 자연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